이번 시간에는 그 구급대원 그 폭행 사건 그거하고 소방특별사업경찰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그 소방특별사업경찰이 수사하는 그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 10에 보면은 여기 산림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 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률이 뭐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5조에 보면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소방장 이하는 사법경찰 2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은 그러면 소방특별사법경찰 그 수사관님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해서 소속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여기에 이제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법, 그 다음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법. 그런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여기서 소방기본법하고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여기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그 처벌 근거 규정 좀 전에 소방기본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그걸 근거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활동하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했다. 그래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5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안일 경우에 그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선고할 수 있는지 보면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가지고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폭행, 협박을 행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하는 행위,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것이 입증이 되면은 이렇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요게 소방기본법. 여기는 이제 폭행, 협박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폭행이든 협박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방해만 했다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소방기본법하고 같은 법정형은 같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형법으로 따지면 지금은 특별법으로 소방기본법, 조금 전에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봤지만은 형법을 했을 경우에 형법에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다면 구급대원이 구급활동하는 것도 공무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 여기는 뭐 방해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폭행 협박하면 방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문구들이 조금씩 다르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전에 그 소방기본법하고 119 구조구급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공무집행방해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는 똑같은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그런 걸로 보면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이 법정형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소방기본법, 폭행협박 플러스 구조활동 방해, 폭행협박으로 해서 구조활동 방해되는 거. 그 다음에 119 구조는 폭행협박은 없어요. 그냥 구급활동 방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공무집행방해는 그 폭행협박을 하면 바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5년이야 5천만원, 5년이야 5천만원, 5년이야 1천만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그 한 가지 행위로 해가지고 구급된 폭행을 함으로써 소방기본법에도 해당이 되고 119 구조구급에도 해당되고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행위, 하나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소방, 119 구조, 공무집행방해 여러 가지의 죄에 해당될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행위, 주먹 한 번 휘둘렀는데 그게 소방기본법에도 해당되고 119 구조에도 해당되고 그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상상적 경합범이다. 법정형이 무거운 걸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 공무집행방해 해서 이렇게 법정형이 있었는데 요걸로 처벌한다는 거죠. 요거 소방기법 119 구조 법정형이 똑같아. 이게 법정형이 똑같아. 이거는 그 공무집행방해는 낮으니까 법정형이 무거운 걸로 하는데 소방기본이나 기본법이나 119 구조나 법정형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년 이하로 선고를 하겠죠. 5년 이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선고를 한다. 그 소방기본법하고 119 구조하고 아무거나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두 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 법정형이 무거운 걸로 해서 5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방기본법을 적용해도 되고 119 구조구급을 적용해도 되고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적용해도 되겠죠. 증거가 다 있다면. 그런데 만일에 소방기본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폭행 협박해가지고 소방 활동을 방해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으로만 그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방해를 해야 폭행 협박 방해를 해야 소방기본법이 되는데 법정에 다툼하다 보니까는 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소방기본법은 무죄가 선고가 될 수가 있겠죠. 방해한 거는 맞는데 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은 무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방해한 건 맞으니까 119 구조구급으로 기소했다면은 요거는 유죄가 선고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거로 해가지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해가지고 야 공무집행방해는 1천만 원 이하야. 소방하고 119 구조는 5천만 원 이하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5천만 원, 1천만 원 엄청난 차이죠. 벌금 1천만 원 선고하는 거하고 5천만 원 선고하는 거하고 이 법정형 5천만 원대로 벌금 선고하면은 버텨낼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게 다 그냥 벌금 안 내가지고 다 그 구치소 가서 노역해야 될 거예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다 게시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2년 단위로 그걸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날짜가 7월 3일인데 그 2020년 7월 3일부터 2020년 7월 요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7월 2일까지 2년 동안 그 소방기본법하고 119 구조구급으로 벌금 선고한 사건 중에 벌금이 얼마가 최고 선고액이었는지 보면은 벌금 최고액 선고액은 800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 선고한 거는 800만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그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2021 고단 657 홍성 인천지검 요 세 개 사건에 대해서 800만 원씩 선고한 게 그 벌금 최고 금액이 선고한 최고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형보다는 훨씬 밑으로 선고가 된다는 것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선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정식으로 재판해가지고 징역형,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실형을 선고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은 구속되는 게 아니니까 마치 뭐 무죄 선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 3천만 원, 이게 훨씬 와닿죠. 벌금은 내지 못하면은 교정시설에 가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뭐 이렇게 공제하면서 노역장 유치돼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최대한 3년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금액이 높은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는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폭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보면은 입술에 상처가 나는, 때리면 이렇게 우리가 피부가 약하고 그러니까는 폭행해가지고 상처가 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겠죠. 그것도 해서 때려가지고 입술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피가 흘렀다 그러면 상해가 되잖아요. 상해.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상의 상해. 그러한 부분들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소방기본법 119 구조, 요거는 폭행까지만 되는 거. 폭행이나 협박, 상처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머리 한 대 툭 쳤다든지, 뭐 심하게 치면은 타박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아니고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폭행,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요걸 적용하게 되는데,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257조의 상해, 존속상해가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의 벌금 해가지고, 벌금은 1,000만 원으로 적지만은 여기 7년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5년 이하로 돼 있는데 상해는 7년이에요. 그리고 또 10년 이하 자격정지, 뭐 공무원 취업한다든지 이런 자격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정지된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격이 정지된다. 이런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상해죄가 여기 폭행에 대한 소방이나 119 구조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훨씬 이게 법정형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의 벌금. 이게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해당되고 119 구조 공무집행 방해 상해 4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4가지에. 상상적 경험 4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물론 요거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한다고 그래서 이걸 먼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 소방기본법 119 구조 3개가 이렇게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로 해가지고 주먹 한 번 휘둘름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나는 바람에 소방, 119 구조, 상해 이렇게 3가지가 해당된다. 넓게는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되고. 그런데 상해죄가 법정형이 더 무겁잖아요. 그럼 상상적 경합이니까 법정형 무거운 거 7년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상해죄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건 일반 형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 119 구조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직무범위 바뀌기 때문에 상해죄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 경찰이 수사했으면은 상해죄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경찰은 죄명에 제한받지 않고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폭행 같으면은 소방이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나서 상해가 플러스가 되면은 소방이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맡았는데 상해에도 포함이 돼 있다면은 상해에 관한 내용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소방기본법 위반죄로 송치를 하면은 검사가 검찰청법에 의해 가지고 상해죄는 또 추가로 인지해가지고 소방기본법하고 상해죄하고 상상적 경합범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는 있겠죠. 기소할 수는 있겠어요. 약간 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가 되면, 반쪽짜리 송치가 되면은 검사가 반쪽을 보완해가지고 처리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고 좀 번거롭게 보이죠, 이게. 아무튼 할 수는 있는데 그 소방은 상해죄는 할 수가 없다. 그 상해죄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했을 때, 일반 경찰이 수사했을 때하고 여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하면은 단순 폭행으로 방해해도 5년, 휴대폰 같은 걸로 머리를 때려도, 이 휴대폰을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친다면 이거를 머리를 때려도 5년, 그리고 상해가 발생해도 5년,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머리 때려가지고 상해가 발생해도 5년. 그러니까 무조건 5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5년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법정형이. 우리는 소방기본법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해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소방기본법만 119 구조 구급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한다면은 여기에 그 단순 폭행 5년이야, 이거 뭐 1,000만 원이야, 이거 벌금이 좀 적긴 하지만은 저 공무집행방해로, 요거는 휴대폰으로 머리 때리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래가지고 가중되는 거예요. 5년에서 2분의 1 가중돼가지고 7.5년이야, 법정형이. 그 다음에 상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야.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머리 때려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그래가지고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 벌금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경합범위 됐을 경우에는 법정형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소방은 그거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정 이유가 뭔지, 왜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건지, 그것이 폭행사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해가지고 56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56년도에 제정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특수행정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한테 여기 특수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해서 그 특수행정 분야에 대해서 일반 경찰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경찰은 특수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특수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한테 그 경찰권을 줘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만든 커다란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게. 그러면은 이 폭행사건이잖아요. 이거 지금 구급된 폭행사건은 폭행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폭행사건이 여기 특수행정 분야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이게 그 특사경 제도에 만든 취지하고에 부합하는 건지, 이건 폭행사건을 특사경 제도에 거기 범위 내에서 직무범위 포함시키는 것이 제정 취지, 그 특사경 제도하고 맞는 건지 좀 그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저기 소방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언제 보도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2022년에 보도한 건데 날짜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 발생했고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대부분 다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겠죠. 맨정신에서는 자기 도와주러 온 사람을 왜 폭행을 하겠, 그런 경우 별로 없겠죠. 그래도 있네요. 이게 86, 나머지 14%는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했습니다. 522건을 수사했고, 그 경합범 등 아까 그 상상적 경합범 그 125건은 경찰이 수사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이것을 통계상으로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 소방서가 23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3년 동안 522건을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522건을 3년 동안 나누고 230개 소방서에서 하면은 연간 처리한 것이 소방서별 기준으로 하면은 연간 처리한 것이 0.8건으로 한 건이 1년에 한 건 처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3년간 522건 수사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구급된 폭행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18개 본부에서 한다면은 연간 9.7건. 9.7건 하면 한 달에 한 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처리하는 게 한 달에 한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수사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할 정도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야 이게 전문성이 생기는데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소방서별로 하면 1년에 한 건 한다든지 그 본부별로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건이 채 안 되는 그런 식의 이렇게 조사가 되다 보면은 수사 전문성을 구배하기가 그 여건이 되게 불리하다는 거죠. 이게 사건 그렇다고 뭐 사건이 없어야 되죠. 없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없는 걸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사의 그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수사해야 돼. 경찰이나 경찰 조사기라든지 검찰 뭐 형사부라든지 특수부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일반 다른 부서도 강력이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건을 매일 끊임없이 하거든요. 매일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10년 해서 전문가들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건 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 뭐 수사를 해봐야 전문성이 생길 텐데 그게 좀 불리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647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그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거예요. 구급대원은 이제 음주한 그 사람들을 구하러 나간 그 음주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다 다친 사람들을 구호 활동하러 나간 거고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은 음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든지 수사 상대자로 대한다든지 나중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치자는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 사실 일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임 때는 이제 지구대 같은데 주로 뭐 근무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그 우리가 보도라든지 뉴스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지구대에서 주치자를 다루는 게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루고 조사하고 이렇게 경찰서로 넘기고 기초조사하고 경찰서에서는 그 주치자를 상대로 조사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주치자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 다 주치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철도경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방기본법하고 철도안전 왜 비교를 하려면은 소방기본법하고 철도안전법하고 구조가 처벌 그 벌칙조항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 검사장 그 지명한 거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거기에 보면은 그 철도경찰은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이래가지고 소방수사관님들은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 구조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 법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소속관서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뭐가 있어요? 살인도 발생할 거고 강도, 사기, 폭행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명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상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철도안전법에 해당하면서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소방기본법하고 철도안전법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이게
폭행협박으로 소방활동 방해한 거, 그거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5년 이하 5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형도 똑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방수사관님들하고 다른 것은 철도 경찰 수사관님들은 철도안전법 상해 이걸 해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철도 경찰 자체적으로 처리 송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도 경찰은 그 소방특별사법경찰하고 다르게 그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소방수사관님들은 행정 업무하다가 특사경 지명받으면 그때 비로소 경찰 업무를 하는 거지만은 철도경찰 수사관님들은 처음부터 경찰에 일반 경찰하고 똑같아. 다만 그 장소가 다를 뿐이지 철도 역사 내 그 장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경찰로 공무원 생활 시작해가지고 경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전문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여기 철도경찰 수사관님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철도안전법 그리고 죄명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상해, 상상적 경합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급된 폭행사건 수사할 때 유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중에 그 뭐 술 취했으니까 그 당시 조사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나중에 일단 구급 조치하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나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내가 때린 건 맞는데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나 강도인 줄 알았어요. 내 술 취해갖고 있는데 내 몸을 이렇게 뭐 신원 확인하려고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옮겨 놓으려고 이렇게 그 구급차를 옮겨 놓으려고 이렇게 저기 몸에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나는 뭐 폭칙인 줄 알았어요. 강도인 줄 알았어요.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하는 건 고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겠죠.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일부러 구급대원인 줄 알면서 일부러 폭행 협박에서 방해를 해야 그러니까 벌칙조항에 있는 내용을 알면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 그게 고의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이래버리면은 구급대원인 줄 알고 이렇게 폭행 협박에서 행사를 그 방해를 해야 그게 범죄가 성립하는 건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고의는 뭐냐? 형법 13조에 보면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애는 벌하지 않는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라는 것은 벌칙조항에 있는 문구 내용이에요. 저기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에서 방해한다는 인식, 그 사실을 인식해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급대원인지 몰랐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죄가 선고된다. 이거 심각하죠, 이게. 그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고의와 관련된 거구나. 잘못하면 법정에 가면 무죄가 선고되겠구나 해가지고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 고의 범죄 성립 요건,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에 고의가 들어가는구나. 범죄 성립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가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라고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피해자 구급된 피해자 동료 그 피해자하고 그 동료 목격자 이 사람들 진술을 잘 들어야 되겠죠. CCTV에는 뭐 말은 안 나올 테니까 말소리는 안 나올 테니까 해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이 그 피해자 구급대원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 구급대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날 때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구급대원이면 다야 임마 그러고 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급대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몰랐어요. 부인을 하는데 그거를 깨려면은 그 피해자 진술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피해자 진술을 엄청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지고 조사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피의자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너는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피해자는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구급대원이면 다야 하고 때렸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요. 몰랐어요. 술에 취해 몰랐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장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647건 중에 586%가 술취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책임 조각 사유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책임 조각 사유. 범죄가 아까 고의가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죄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기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저기 유튜브에서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영상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 성립 요건 그거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그 형법 10조에 보면 심신장애인 그래가지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술 취해서 몰랐어요. 뭐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하면은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신상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처벌받지 않게 해서 무조건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론 실제로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다 이거. 근데 심신상실은 잘 들어주지 않아요. 심신상실은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는 여기 심신상실도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고의하고 마찬가지로 심신상실이 아까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요번에는 심신상실이 아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심신상실이면 처벌하지 못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범죄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라는 것은 책임을 떨쳐버리는 사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신상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기억나지 않아요. 술 취해 몰랐어요. 그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거. 여기에서는 없는 자, 심신, 뭔가 마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데 없을 정도는 아니고 미약했을 경우에 이것은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감경하여야 한다 그랬고 의무적으로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상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경 받으려고 처벌받지 않든지 감경을 받으려고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조사해요? 그 피해자의 진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피해자 진술 들어가지고 아니요 그 사람은 그때 저한테 뭐 담배 핀다고 라이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웃돌에 있는 거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라이터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뒤에 기억하고 꺼내달라고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피해자 진술을 잘 들어가지고 이거를 반박을 해나가야 된다.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버리면은 이렇게 심신미약, 심신상실 법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인정이 돼서 엄벌에 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구급대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심신미약 이렇게 주장한 그러한 판결문은 여러 건이 있겠죠. 그런데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단 2033 여기 판결문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사례 부분에 대해서 저기 고의하고 심신상실,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판결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요 판결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급된 폭행 사건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꽤 길게 지났네요. 33분이나 지났네요. 됐는데 들으시느라고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